현재 일본과 중국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KDDX에 대해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일본 항공만능론이라는 사이트에 KDDX를 과연 한국의 독자 기술만으로 이지스 체계에 필적하는 전투체계 개발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는 충무공이 순신급과 세종대왕급의 중간 정도인 6,000톤급의 구축함을 언급하며 개발사가 말하고 있는 엄청난 스펙에 눈으로 확인하기까진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응입니다. 일본 네티즌은 조센징이 만들어봤자다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항공모함이나 KF-X뿐만 아니라 신형 스텔스 구축함 도입에 부러워하며 한국은 계속 함정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자국은 왜 이런 것들을 만들지 못하는가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중국 또한 KDDX에 대한 반감이 깊었는데요. 한국은 그냥 자기 맘대로 배 껍데기를 제조했을 뿐 한국 배의 중요한 시스템은 대부분 서방에서 수입해 온 거임. 한국인의 야심은 크지만 지리적 위치가 결국 한국을 아무런 작용도 못하게 만들었네. KDX-3 때부터 한국 해군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둔 것 같지만 군함 자체는 모두 수입 기반임. 이 같은 반응을 보이며 우리 기술력을 과소평가하는 등 따라하기만 하고 국산화가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소우닷컴은 우리나라가 세종대왕급 이지스를 도입한 이후 유지 보수 비용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과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의 노후화로 인하여 폐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만들어낸 졸작이라 비판하였으며 앞으로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현대중공업이 보통 군함에서는 보기 힘든 텀브롬 현측선을 KDDX에 적용했다고 지적하는데요. 텀브롬 방식 현측선은 갑판으로 유입된 해수가 밖으로 잘 빠지게 갑판에서 밖으로 경사면을 만드는 방식인데요. 이는 현대중공업이 기존의 텀브롬 방식에서 자체 개발한 텀브롬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용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급은 이지스 축적된 기술이 많아 비싸지만 실패할 확률이 낮은데 KDDX는 한국이 급하게 건조하는 것과 고난도 기술 때문에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류가 있는데요. 군함의 스텔스 공법을 적용하려면 텀브롬이 기본입니다. 밖으로 뻗어나가는 플레어식 현측선으로 갑판 위로 들어오는 해수의 유입은 막을 수 있겠지만 레이더 반사 면적은 늘어나는데요. 미국의 주말트급 구축함이 괜히 텀브롬을 채택한 것이 아니죠. 또한 자기 멋대로 우리의 KDDX를 중국의 055급 구축함을 따라했다고 확정지었는데요. 중국 사이트 바이드에서는 KDDX 구축함은 파도 관통형 설계를 채택하는 것 외에도 중국 해군의 055 대형 유도 미사일 구축함과 유사한 외관을 사용한다며 중국의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구축함을 중국 해군 055급 대형 유도 미사일 구축함의 복제품으로 인식할 정도로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이트에서는 KDX 구축함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편으로 만재 배수량은 5,500톤에 달하고 SM-2를 수용하기 위해 32개의 미국 MK-41 수직 발사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성능이 더 좋은 다중 배열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아 해상 구역의 방공 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주장과는 다르게 이번에 건조될 KDDX에 국산 수직 발사대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공개된 함선 형상을 고려했을 때 전방 48셀, 후방 16셀의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가 탑재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VLS-2는 기존 충무공이 순신급에 탑재된 KVLS에 비해 면적은 180%, 셀 길이는 120%, 무장 탑재 중량은 185% 정도 증대되었으며 MK-41VLS는 탑재되지 않기 때문에 국산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해공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중화사상 반응이 즐비한 가운데 정확한 눈으로 보려는 중국 평론가도 있었는데요. 중국 웨이보의 한 군사평론가가 한국의 KDDX 도입에 대한 이유와 영향력 등 5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로 한국은 비록 세대의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첫 번째 구축함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입되었으며 이미 중후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미래에는 KDX-3와 KDDX를 중심으로 선진성과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한국의 구축함 개발 진척을 놓고 볼 때 정확성은 세계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놓여 있으며 자국에서 개발한 선진적인 기술과 미국의 최신 기술을 접목하였다며 외국 기술로 군함을 건조할 경우 비용 또한 높아 KDDX의 개발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일본,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해군 역량을 강화할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고, 넷째로 미국이나 프랑스의 선진적인 유도미사일 구축함 관련 기술을 적극 수용하여 끊임없이 기술 도약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해군은 발전을 통해
기술과 경험 축적을 들며 한국 해군은 무기 탑재에서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데, 특히 KDDX 구축함에서 64개의 수직 발사 시스템을 장착하면서 방공 유도 미사일과 대잠수함 유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모두 발사 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중국 평론가는 기술을 적용하는 데 성공한다면 세계에서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KDDX의 지능형 통신 기술 역시 주목할 만한데, 이는 전체 구축함의 자동화 수준을 대폭 상승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화 사상에 찌든 중국인보다 이렇게 냉철하고 정확하게 상대를 파악하는 중국인이 더 무서운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비평가의 말대로 KDDX 사업은 국산 최첨단 전투체계, 레이더 음향 탐지 장비, 무장을 탑재한 우리 해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함이 될 것인데요. 한 척당 1조여 원으로 총 사업비는 7조 원에 달하는 블록버스터 사업입니다. 현재 아덴만에서 활약 중인 우리 청해 부대의 4,500톤급 한국형 구축함 6척을 단계적으로 대체하게 되는데요. 우리 해군은 최초로 6,000톤급 스텔스 공법을 적용한 전투함으로 2020년대 말부터 2030년대 중반까지 총 6척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055급 구축함은 스텔스 형상을 하고 있지만 군함에 도포되어 있는 도료가 전파를 흡수하지 못하는데요. 반면에 KDDX는 메타물질 전파 흡수체를 적용하여 중국산 무늬만 스텔스 구축함과는 다르게 진짜 스텔스 구축함으로 만들어집니다. 통합 전투체계 프로그램은 개발비만 6,700억여 원이 드는 국산 전투체계를 탑재할 예정인데요. 국산 통합 전투체계를 개발함에 따라 미국도 하지 못했던 X밴드 레이더와 S밴드 레이더를 동시에 배열하는 듀얼밴드 통합 마스트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통합 마스트라는 개념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통합 마스트에는 레이더, 통신, 전자전 체계 등 각종 센서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인데요. 이 같은 센서들은 이곳저곳에 분산시켰을 때 돌출 부위가 많아 레이더 반사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통합 마스트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돌출 부위를 없애 적의 레이더에 잘 안 잡히게 됩니다. 한마디로 통합 레이더는 스텔스 군함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통합 레이더를 탑재하면 대부분의 전파를 흘려보내 대형 함정을 적 레이더의 작은 어선 정도 크기로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 전식 이상의 대형함이 어선 크기로 나오면 눈으로 확인될 때까지 군함으로 인지하기 힘듭니다. 또한 대함 유도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데요. 공대공 유도탄은 열추적 유도탄인 것에 비해 대부분의 대함 유도탄은 레이더를 기반으로 한 시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도탄 회피 전술로 체프 등을 사용하여 주로 유도탄을 기만합니다. 이 원리는 더 큰 면적의 레이더 반사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유도탄 기만기가 없는 99남의 경우 유도탄 회피 전술로 주변의 큰 섬을 이용하는데요. 섬 뒤로 숨거나 섬 옆에 위치해 유도탄 시커가 레이더 반사가 더 큰 섬을 추적해 유도하는 전술을 쓰죠. 하지만 통합 마스트를 이용해 스텔스 기능을 갖게 되면 조그만한 기만체만 있어도 유도탄을 회피할 수 있죠. 통합 마스트는 미국, 유럽 등 일부 선진국의 최신형 함정에만 도입돼 있고 가까운 중국과 일본도 개발 중인 상태인데요. 이 통합 레이더의 S밴드와 X밴드 주파수 대형 레이더를 동시에 배열한 듀얼밴드 통합 마스트를 성공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함정에선 보통적 미사일 및 항공기를 탐색 추적하고 요격하기 위해 S밴드와 X밴드의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의 레이더를 운용하는데요. S밴드 레이더는 보통 수백 킬로미터 이상 먼 거리에서 조기에 탐지해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하는 항공기나 미사일 등을 탐색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이지스함의 스파이원 레이더도 S밴드죠. X밴드 레이더는 S밴드보다 파장이 짧아 S밴드 레이더보다는 탐색 거리가 짧지만 비교적 근거리 표적을 더 정확하고 빠르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주로 사드에 사용되는 탄도탄 요격 레이더나 사격 통제 레이더에 많이 쓰이는데요. 문제는 이 두 레이더를 한 군데 고정하면 서로 간섭을 일으켜 레이더의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도 동시 배열에 실패해 X밴드 레이더를 배 위쪽에 회전형으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죠. 통합 마스트에서 X밴드 등동 위상 배열 레이더는 적 대함 미사일 요격 및 잠수와 머뢰 공격을 막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포기할 수 없습니다. 듀얼밴드 통합 마스트 좌우에 배치된 X밴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는 시스키밍 방식으로 바다 위를 낮게 날아오는 적 대함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데요. 보통 대공 레이더는 빔이 하늘을 향하고 있어 시스키밍 방식의 미사일은 탐색이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X밴드 레이더 하나는 배 한미에서 운용됩니다. 그 이유는 배 뒤쪽에서 어뢰 공격을 위해 접근하는 적 잠수함의 잠방경을 탐색하기 위해서죠.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어뢰는 대부분 음향 추적 어뢰이기 때문에 엔진과 프로펠러가 위치한 한미를 바라봅니다.
때문에 정확하게 적 수상함 요격을 위해 어뢰 타격 전 잠만경 탐색이 필수적입니다. 음파 탐지기로 적 잠수함의 존재를 대략적으로 알았을 때 잠만경이 부상했던 자리가 대잠전에서 유일하게 적 잠수함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을 때인데요. 잠만경은 아주 크기가 작아 정밀한 X밴드 레이더로 탐색해야 합니다. 이것마저 놓치게 되면 바로 자함은 꼼짝없이 어뢰 공격에 노출된다고 봐야죠. 현재 동아시아의 화약고는 서해에서 동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독도를 사이에 두고 일본의 독도 침공 가상 시나리오가 쏟아지면서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주말트라고 불리는 055급 구축함도 동해에 출몰하고 있고 또한 일본은 이즘 5급 경항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변국들의 해군력 증강에 있어 우리나라의 KDDX 사업은 발빠른 주변국들의 움직임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건조될 KDDX 6척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 추진 중인 기동함대에 포함될 전망인데요. 우리의 차세대 스텔스 구축함이 우리 영해뿐 아니라 대양해군으로의 꿈을 이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